안녕하세요. 2022년 제1차 국내 및 국제 통합학술대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방향성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저는 청운대학교 권정숙입니다. 제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말씀드리고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선행 연구 검토를 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흐름과 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임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평생교육의 출발은 교육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고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성별, 연령별, 인종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의들은 여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 헤드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도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평생교육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그 6가지 분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 헤드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을 그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에 기초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 2가지의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전체 교육 수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낮은 교육 수준이에요. 이것은 이제 국민 전체, 이쪽 왼편 그래프의 왼편은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고 오른편에는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입니다. 이제 2020년, 2017년, 2014년 이렇게 3개년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중학교 이하의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은 11%에 해당하는데 장애인은 18%고요. 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보면 39%인데 장애인은 31%입니다. 이건 비슷하죠? 2020년에 고등교육 이상의 우리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은 51%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14%에 불과합니다. 이 그래프의 높이를 보시더라도 국민 전체 수준하고 장애인을 교육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그럼 왜 이렇게 3년 단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장애인 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17년, 2014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 참여율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2020년, 17년, 14년 이렇게 3개년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2020년에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0%가 좀 넘습니다.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40% 근처 이렇게 조금 넘는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고요. 2020년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은 2019년 통계거나 2020년, 21년에 나오는 게 이제 2020년의 통계여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도 좀 겹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하고 비교를 해볼 때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걸로 봐서 사실 장애인들이 학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교육이나 비형식적인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도 일반 성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가 비장애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권리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마치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적응과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업생활과 사회생활, 사회활동을 위한 계속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의 의미는 전반적인 삶의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에서 연구 내용은 최근 이제 장애인 활성화,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2019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3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도 제정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리고 뭐 실태조사나 그 지능 계획을 위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내용이고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해보고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속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법령과 실태조사 보고서, 정책개발 보고서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좀 진행이 좀 되어 왔는데요. 특히 이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진흥 계획 속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평생교육 내용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들은 크게 5가지로 좀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연구, 그리고 발달장애인 연구, 그다음에 학습자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실태조사, 넷째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5번째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관련 연구로 구성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연구는 제도와 정책, 국가 간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의 선택 지원, 평생학습의 평가 인정 제도의 3가지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의 방안을 모색한 여러가지 연구들, 뭐 김두영 박사나 서보순 박재국 익충렬의 연구,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제안한 저와 정여주 교수의 연구,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체계에서 대학 기반 지원 체제 개발을 연구한 김영준 도명의 연구,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 전달 체계와 일원화된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대학 내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김기룡, 이경준의 연구,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한독교육학회 학술대회, 그리고 공주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인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별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달장애는 인지적 장애를 갖지 않은 기타 장애인보다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교육 내용 및 교수 전략 개발의 요구가 더 높아서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 부모를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참여한 연구는 성인 생활과 평생교육 관련 경험에 관한 것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평생활 교육 활동 참여로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나라고 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학습자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인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그리고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모색한 연구,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2016년 법 개정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한 김두영, 박원희의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체계 구축 방안,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내실화 방안, 이런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본 모형 개발 연구, 그리고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방안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관련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과 역량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15년 16년부터 막 시작이 됐는데요. 장애인 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물들, 그리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평생교육사 전문 강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양성해야 된다 하는 저와 정효주 교수의 연구,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사 배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김호연, 고등영, 현영섭, 양세희, 배홍연 등의 연구, 그리고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사와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는 김영준, 강경숙, 강경화, 김영준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이제 크게 바뀐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이 2016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017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제5차 특수교육 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교육부 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4차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2019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 1차, 2차, 3차, 4차 이 시기 동안 2002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 이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입니다. 이 1차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은 교육복지국가 인적자원 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이 모토로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다시피 취약계층 평생학습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장애인 평생교육하고 가장 가깝죠. 실제로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비문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이 중에서 특수 취약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이런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2년에 25개였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2006년에는 132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고요. 예산도 2억 5천에서 2006년에는 7억 5천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약계층 안에 이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실제로는 이 보시다시피 다양한 취약계층과는 좀 다른 이 장애인의 특성과 이질적인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2차 평생교육 지능 기본계획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인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비전으로 배우는 즐거움, 읽어나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추진 과제를 크게 세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와 연계 추진인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고 하는 목표로 이 안에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 과제의 주요 대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2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안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2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때 장애인 야학이 합법화가 되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사실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 장애인 전담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없었고,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이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요 2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당시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 이제 4대 영역 안에 세 번째 영역,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이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학력인정교육기관 참여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성인 교육 요구 조사와 교재 교구 개발, 교육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환경이나 지원 체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교재 교구 개발, 교육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아까 이제 제가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2014년, 2017년 요때 이제 2.8%, 1몇 프로 해가지고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교육 참여 제고 방안이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거의 뭐 1%,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죠.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장애인 전담 그 평생교육 인력 양성과 배치 방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입니다. 이 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4가지의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 과제를 4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요 주요 과제에서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안에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이라고 하는 주요 과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으로서의 장애 성인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체적인 과제,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인프라를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전담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기관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미흡으로 내용 체계나 행정 체계의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원도 만들어지고 조례나 각 지자체의 조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 평생교육법 안에 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것들이 끼어들어 가서 실제로는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마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관계자들이 대부분 특수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현실적인 공감 획득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2017년에 광주광역시를 시점으로 해서 2018년에 부산, 2019년에 강원도, 인천 뭐 이런 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는 2015년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 18년, 19년 해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개의 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2020년 4월 현재 111개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중에서 94개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맞춤형 교재교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연구가 2015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런 경기도 세종, 광주, 인천, 제주, 서울, 충청남도 이런 데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지원 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평생교육 정책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평생교육 그 진흥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0년에 5개 도시,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2021년에 15개의 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 특수성과 요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과 제도의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교육부가 2019년에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라는 추진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장애 친화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지원체제 방향성을 제언을 해보자면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이 잘 수행되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 유형별, 장애 특성은 15개 장애 유형별, 장애 발생 시기, 원인, 장애 부위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형뿐 아니라 심각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렇듯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진 성인들이 평생 교육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중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와 연구자들이 연구의 관점에 따라 내리는 용어의 정의, 실천 현장의 정의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범위도 확실치 않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특수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일부 평생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학회가 설립되고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연구와 실천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적인 교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모든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와 시스템이 각 지방과 기초자치단체에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진흥원과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아우르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기구가 없이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상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영되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기구나 부서 예산이 현재와 같이 복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이 장애인 복지에 편중되어서 국가에서 지향하는 교육과 복지가 연동되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이 체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평생교육 강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자, 행정 담당자 등이 장애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일부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하고 있고 민간 연구소와 지자체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의 양성이 이루어져 왔지만 양성 과정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관이나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수업 진행, 프로그램 평가 등 일련의 교육과정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체제가 표준화되어야 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종사자의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